이 피아노를 치면 나랑 결혼해주지. 오만한 CEO는 청소부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손가락을 꺾더니 진짜 전문가처럼 연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여러분, 저희 작업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의 한적한 언덕배기, 고색창연한 소나무들 사이로 백씨 가문의 화려한 한옥이 마치 시대를 잘못 찾아온 듯 자리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어 안채의 대청마루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면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웅장한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백태준 62세. 회장이 진정한 음악적 조예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백태준은 창가에 서서 멀리 불국사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7년 전 아내 윤정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를 경주 도자기의 제왕이라 불렀지만 화려한 칭호 뒤에는 오직 고독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일에 대한 집착으로 전환시켰고 300년 역사의 백씨 도예를 한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가져온 것은 더 깊은 고립감뿐이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 행사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집사 김형석의 목소리에 태준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멀리 불국사를 향해 있었다. 한옥안은 중요한 연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하인들 사이에서 거의 존재감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최소라 35세가 대청마루의 구석구석을 정성껏 닦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한 지 겨우 3주 된 새로운 가사 도우미였다.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남산동 허름한 원룸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산다는 것, 그리고 이 일자리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뿐이었다. 소라는 피아노 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무심코 건반을 스치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련한 통증이 밀려왔다. 한때는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피아노, 이제는 그저 남의 집에서 닦아야 하는 값비싼 장식품이 되어버렸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잠시 머물렀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피아노를 칠 줄 아나? 갑작스러운 백태준의 목소리에 소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다.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만은 위축되지 않았다. 평생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이 그녀의 두 눈에서 빛났다. 백태준은 그 눈빛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인의 눈에서 기대했던 굴종이 아닌 어떤 강인한 존엄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불편함을 감추며 대화를 끊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문화재단 이사들이 모두 온다.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그 당당한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 소라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 선명한 굳은 살은 한때 전국 콩쿠르를 휩쓸던 피아니스트의 흔적이었다. 가난과 불운이 그녀의 꿈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음악의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남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백씨 한옥은 백자 도자기처럼 하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안채에는 한국 전통 등잔이 부드럽게 켜져 있었고 귀한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백씨 가문의 백설 전통주로 가득 찬 청화백자잔의 맑은 소리가 어우러졌다. 백태준은 자신의 영역에서 군림하는 왕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은근히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했다. 태준 형, 이번 도자기 전시회 정말 대단했어.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군. 오경표 문화재단 이사장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백태준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의 재단을 통해 백씨 도자기가 국보급 문화재로 등재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과찬이십니다. 선조들의 혼이 담긴 것일 뿐 제 공은 미미합니다. 겸손한 말투였지만 백태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몰락한 후 그는 맨손으로 가문을 일으켰다.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제국이었다. 최소라는 조용히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전통주와 다과를 서빙했다.
그녀의 단정한 한복 차림과 우아한 몸짓은 주목을 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 특히 백태준의 대학 동창인 강민호의 시선이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태준아, 요즘 직원들 고르는 안목이 예사롭지 않은데. 강민호가 소라의 뒷모습을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집사도 이렇게 고르면 도자기 사업은 더 번창하겠군. 백태준은 갑자기 불쾌감을 느꼈다.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농담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잠시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아닌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농담이 지나치군 민호군. 백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민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웃음을 거두었다. 밤이 깊어가고 백설주가 넉넉히 돌자 일행은 안차의 대청마루로 이동했다. 그곳에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태준 형 한 곡 들려주시지요. 예전에는 음악에 조예가 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주시장이 요청했다. 백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가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가가 아닌 그저 도자기나 만드는 상인일 뿐입니다.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목소리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실은 음악은 그의 첫 사랑이었다. 서울대 음대에 입학했던 그였지만 할아버지의 강요로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꿈을 포기해야 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때 백태준은 최소라가 다시 한번 피아노를 바라보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것 같은 간절함이었다. 그 순간 백설주의 효과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러온 상처가 터져나온 것인지 백태준은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게 최소라 씨, 내 피아노가 그렇게 마음에 드나? 만약 당신이 콘서트홀 수준으로 연주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어서 폭발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손님들은 이것이 주인의 재치 있는 농담이라 여기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소라의 얼굴에는 예상과 달리 수치심이 아닌 깊은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백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백태준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청마루에 점차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소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옆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고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친숙함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이어진 순간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소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고 오래된 야마하 피아노에서 정성스레 김남주 작곡가의 아리랑 환상곡이 흘러나왔다. 음악은 억눌린 열정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 아니라 가슴을 파고드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백태준은 들고 있던 청화백자 잔을 떨어뜨렸고 그것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든 이들은 단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투명인간 같았던 그 여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대청마루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감돌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소라는 품위 있게 일어서서 작은 절을 했고 떠나기 전에 백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만 회장님,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일을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갔고 그 뒤에는 어떤 대화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이게 대체? 오경표 이사장이 말을 더듬었다. 백 회장, 당신 집에 숨겨진 보물이 있었군요. 그녀는 누구입니까? 백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평생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손님들의 질문을 간신히 피하며 연회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의 고독 속에서 백태준은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집을 청소하던 여인이 단 몇 분 만에 그의 존재의 공허함을 드러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녀의 피아노 위의 손길, 그리고 자신이 잊고 있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제가 왜 피아노를 칠 수 없는지 아십니까? 30년 전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던졌던 질문이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세상에는 꿈을 좇는 사람과 현실을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 백씨 가문은 현실을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냉정한 대답을 기억했다. 백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백씨 한옥에는 이례적인 침묵이 감돌았다. 하인들은 주방에서 전날 밤의 사건에 대해 소공어렸지만 백태준이 나타나면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최소라 씨는 오늘 출근했소. 백태준이 집사 김형석에게 물었다.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내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백태준은 무언가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그녀에 대해 2번이나 물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갑자기 집안일이 시급해진 것으로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주소를 알고 싶소. 마침내 그는 말했다. 김형석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백태준 자신도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백태준은 자신의 제네시스 G-60을 직접 운전하며 경주 남산동의 좁은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김형석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흔들리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며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경주 최고의 부자가 가정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그는 남산동 언덕배기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이곳에서는 백씨 한옥이 멀리 보였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소라가 매일 아침 이곳에서 자신의 호화로운 집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닿을 수 없는 세계처럼 그는 낡은 철문 앞에서 주저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태준입니다. 최소라 씨를 뵙고 싶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백 회장님이시라고요? 어제 밤 일 때문에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제 딸은 손님을 맞을 상태가 아닙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안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머니 뒤에 나타났고 백태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빛나고 있었다. 들어오시겠어요? 소라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작은 거실로 들어서자 백태준은 이곳이 얼마나 소박한지 실감했다. 벽에는 소라의 피아노 콩쿠르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클래식 음악 책들이 가득했다. 구석에는 작은 전자 키보드가 놓여 있었다. 그랜드 피아노는 고사하고 업라이트 피아노조차 놓을 공간이 없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소라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줄은. 백태준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 밤 술에 취해 한 농담은 완전히 부적절했고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소라의 표정에 진정한 놀라움이 번졌다. 그녀는 이런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가 자신에게 사과하다니. 회장님께서는 저를 놀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저는 단지 고용인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느껴졌다. 아닙니다. 백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을.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최소라 씨,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소라의 어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전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당신의 연주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백태준의 눈에 진심 어린 호기심이 빛났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최소라의 이야기를. 소라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과 같았다. 백태준은 그녀의 망설임을 느끼고 기다려주었다. 제 아버지는 최성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소라가 입을 열었다. 경주에서는 가야코 명인으로 알려진 분이셨죠. 국가무형문화재 후보까지 거론되던 분이었어요. 백태준의 눈이 커졌다. 최성길 명인이라면 9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전통음악에 모든 것을 바치셨고 어머니는 한복 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돈은 없었지만 우리 집에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12살 때 학교 음악 선생님이 제 피아노 재능을 발견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서울대 음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특별 장학생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중 생활을 했어요. 학교에선 클래식 피아노를, 집에선 아버지에게서 전통 가락을 배웠죠. 20살에 전국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고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오디션 제안도 받았습니다. 백태준은 소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라 재능을 억압당한 예술가였다. 그런데 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된 거죠.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셨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서울 음대 교수님은 절 위해 독일 유학도 알아봐 주셨지만 그녀는 쓰게 웃었다. 꿈을 쫓는 것보다 가족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셨군요. 백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음대를 그만두고 식당, 카페, 호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고 결국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소라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라가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백태준은 딸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느꼈다. 어머니가 약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소라는 설명했다. 파킨슨병이세요.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제가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된 것도 안정적인 월급과 보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 역시 음악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꿈을 포기했고 소라는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 근본적인 차이였다. 왜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으셨나요?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백태준이 물었다. 소라는 작은 전자 키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가르쳐 봤어요. 하지만 레슨으로는 충분한 수입이 안 돼요. 게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연주하는 건 너무 아팠어요. 될 수 있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매일 느끼는 것이 백태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특권층으로 태어난 자신의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백태준은 작은 거실에서 일어서며 감정에 압도되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인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이자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딸이었고 무엇보다 깨지지 않는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백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위와 재산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난도 동정을 구하는 것도 아닌 단지 이해의 미소였다. 어젯밤 회장님이 그런 농담을 했을 때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졌어요.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깨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붙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백태준은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평생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만 진정한 공감을 받은 적은 없었다. 최소라 씨,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백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지금 바로 말하긴 어렵고 모든 것을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다시 한옥으로 와주시겠어요? 소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해고당한 건가요? 백태준은 오랜 세월 동안 지어보지 않았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남산동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백태준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느꼈다. 어제 밤 들었던 음악이 여전히 그의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이제는 소라의 이야기와 뒤섞여 새롭고 예상치 못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인 멜로디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백시 한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불확실성과 이상한 기대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백태준의 방문은 무수한 질문을 남겼고 그가 무슨 제안을 하려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한옥에 도착하자 박관장 가정관리인 이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회장님께서 안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소라가 안채에 들어서자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방 중앙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백태준이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것은 겸손과 거의 소년 같은 열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오셨군요. 백태준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소라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소라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물었다. 당신의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백태준이 설명했다. 백시 도자기의 상주 피아니스트로서의 계약이죠.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어떤 잔인한 장난인가? 왜 이러시는 거죠? 그녀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백태준의 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연주를 들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언어라는 것을요. 소라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관대한 계약이었다. 백시 도자기의 상주 피아니스트로서 그녀는 VIP 고객들을 위한 개인 연주회를 열고 문화 행사에서 회사를 대표하며 언제든지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소라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백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재능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라는 계약서와 백태준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함정을 찾고 있었지만 오직 진정성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백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음악을 포기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솔에게 다가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계약에는 급여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3배 높은 금액이고 당신과 어머니를 위한 개인 의료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의 파킨슨병 치료비는 그녀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 이 계약은 그녀의 음악적 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까지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백태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취약함이 묻어났다. 저에게 다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주의 유력한 기업인이 자신의 학생이 된다는 개념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회장님께서 제 학생이 되신다고요? 소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백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젊었을 때 저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강요로 포기해야 했죠. 이제 와서 그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이 원치 않으신다면 아닙니다. 소라가 재빨리 말했다. 영광이에요. 다만 그녀는 머뭇거렸다. 음악을 배우는 것은 겸손과 인내 그리고 규율이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태도로 임하실 수 있을지. 백태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들이죠. 소라는 천천히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계약 이상의 무언가, 두 영혼 사이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백태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피아노 의자로 향했다. 지금 당장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드뷔시의 달빛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연 회장의 압박감이나 청중의 판단 없이 오직 음악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다. 백태준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단순한 행동, 음악을 함께 나누는 것, 이 그에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음악의 기본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소라가 연주를 마치며 말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순간 백태준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듣고 있었다. 최소라가 청소부에서 백시 도자기의 상주 피아니스트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경주 전체의 마른 땅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백태준이 자주 드나들던 경주 상공회의소의 고급 사교 모임에서는 악의적인 소문부터 터무니없는 추측까지 온갖 이야기가 돌았다. 들었어. 백태준이 그 청소부 여자를 회사 피아니스트로 고용했다더군. 재계 인사 한 명이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설마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이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백태준 같은 지위의 사람이 단순한 가정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오랜 친구 강대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항상 현명한 사업가였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백씨 도자기 이사회의 몇몇 구성원들은 이 기행이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창호 부회장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회장님, 이번 결정은 좀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배경이나 자격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백태준은 냉정하게 대응했다. 창호 이사 최소라 씨는 서울대 음대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한편 남산동에서는 소라가 또 다른 종류의 반응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급작스러운 신분 변화를 우려스럽게 바라보았다. 소라야, 백 회장님이 갑자기 너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마라.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건 그저 일자리일 뿐이에요. 제가 자격이 있는 일자리요. 영자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백태준 같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아. 그들에게는 우리가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나 소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분은 달라요.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기회는 저에게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백씨 한옥에서의 피아노 레슨은 소라의 인생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그 시간만큼은 백태준이라는 권력자가 아닌 겸손하고 열정적인 학생으로 변모했다. 오늘은 쇼팽의 녹턴 옵망 노브 2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소라가 악보를 펼치며 말했다. 백태준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뻣뻣한 손가락은 우아한 멜로디를 표현하기에 충분히 유연하지 않았다. 몇 번의 실패 후 그는 좌절감을 내비쳤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어렵군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소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음악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음악을 넘어 백태준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었다. 집사 박 관장은 이런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레슨이 끝난 후 그는 백태준에게 접근했다. 회장님, 다들 수군거립니다. 최소라 씨에 대해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관장? 제가 알기로 회장님께서 이렇게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몇 년 만입니다. 박 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여자분이 이유라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떠들게 내버려 두시죠. 그날 오후 피아노 레슨 중에 소라는 백태준이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화음조차 틀리고 있었다. 오늘은 좀 피곤하신가 봐요.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른 날로 미루시겠어요? 백태준은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는 괜찮아요.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사람들이에요. 내 동료들, 이사회 멤버들.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그리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군요.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절대 안 됩니다. 백태준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전 평생 다른 사람들의 규칙에 따라 살아왔어요. 가문의 기대, 사회적 관습, 비즈니스 세계의 불문율.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개인적 결정을 내렸더니 모두가 등을 돌리는군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불국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손실이에요. 내 손실이 아니라. 소라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다. 레슨을 계속할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백태준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최소라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선음악회를 열면 어떨까요? 경주예술회관에서요. 당신이 메인 솔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수익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음악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고요. 소라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경주예술회관은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공연장이었다. 한때 그녀가 꿈꾸던 무대였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청소부가 갑자기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변신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백태준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당신은 결코 그저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단지 상황에 의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뿐이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항상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건 모든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만약 넘어지더라도 당신이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제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군가가 그녀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어준 적은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함께 연주해요. 네 손을 위한 곡으로요.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무대에 서는 거예요. 백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무대에 선다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제가 용기를 내야 한다면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 깊은 이해의 순간이 흘렀다. 마침내 백태준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에 맞는 간단한 곡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모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함께 연주하자는 소라의 제안은 백태준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경주의 모든 유력 인사들 앞에서 자신의 미숙한 실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평생 완벽함만을 추구해온 그에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구속해온 사슬을 끊어낼 기회처럼 느껴졌다. 제 실력에 맞는 간단한 곡을 골라주세요. 백태준이 다시 한번 당부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윤희상 선생님의 고풍의 달이 어떨까요? 동양적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곡이면서도 내 손 연주 버전은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에 백태준은 거부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누군가 다시 일깨워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한옥에서 나오며 소라는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가슴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강력한 무언가, 희망이라는 감정에 의해 상쇄되고 있었다. 한때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이제 모든 가능성에 반하여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꽃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소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희망이 곧 그녀와 백태준이 예상치 못한 세력에 의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최소라, 백시 도자기의 상주 피아니스트로 발탁. 이런 헤드라인이 경주 지역 신문을 장식했다. 사회면 기사는 청소부에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라는 부제와 함께 소라의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재발견된 피아니스트와 유력 사업가 백태준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다. 아무래도 이 기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백시 도자기의 홍보 책임자 안지영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음악회 소식이 퍼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더 커질 겁니다. 백태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거야. 최소라 씨의 재능은 실제로 대단해. 언론이 이를 알아볼 만큼 현명했으면 좋겠군. 하지만 경주일보에 실린 한 특정 기사가 예상치 못한 폭풍을 일으켰다. 백태준의 신비로운 피아니스트, 청소부에서 무대로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소라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김민재 기자는 소라가 10년 전 서울대 음대에서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소라의 유망했던 음악 경력, 장학금,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선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소라가 졸업시험에서 표절 혐의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준서라는 학생이 소라를 고발했는데 그는 현재 서울대 음대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 있었다. 소라는 이 기사를 읽고 손을 떨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꽉 안아주었다. 세상은 항상 이래. 우리 같은 사람이 올라가려 하면 누군가는 꼭 끌어내리려고 해. 소라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백태준이었다. 기사 보셨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통제된 상태였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로 확인했다. 네. 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전 절대 표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준서가 제 작품의 일부를 나중에 자신의 곡에 사용했죠. 하지만 전 그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프셨고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을 믿습니다. 백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음악회와 장학금 재단, 우리의 모든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기분처럼 하늘도 어두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곁에 앉았다. 그 박준서라는 사람 정말 그랬던 거니? 영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쓰게 웃었다. 박준서는 음대 교수의 아들이었어요. 처음엔 친구였죠. 서로의 음악을 존중했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더 깊은 감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보다 더 인정받기 시작하자 그의 태도가 변했어요. 졸업시험을 위해 둘 다 창작곡을 준비했다. 소라의 한 곡에 깃든 호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를 결합한 작품이었다. 아버지를 위한 헌정곡이었다. 그녀는 최고 점수를 받았고 독일 유학 장학금을 제안받았다. 박준서는 2등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소라는 장학금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보기로 결정했다. 그때 박준서가 찾아와 그녀의 곡 저작권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재구성해 국제 콩쿠르에 내고 싶어 했다. 전 거절했어요. 그 곡은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박준서는 격분했다. 그는 소라가 그의 도움 없이는 음악계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는 전문적으로 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얼마 후 소라가 그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 교수들은 그녀를 변호했지만 의혹은 이미 심어졌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소라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음악, 학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까지. 그 이후론 그를 본 적이 없어요. 소라가 말을 마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서울대 음대의 저명한 교수가 되었고 제가 다시 무대에 서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죠. 백태준이 남산동에 도착했을 때 소라의 집 앞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고 몰려들었다. 백 회장님, 최소라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표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를 변호하실 건가요? 백태준은 질문들을 무시하고 소라의 집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합니다. 소라가 창문을 통해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 회장님을 끌어들이게 되어서. 백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든 건 내가 한 농담이었으니까. 그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박준서 교수에 대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소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백태준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서울대 음대 교수라 그는 잃을 것이 많겠군요. 진실이 밝혀진다면. 소라는 쓰게 웃었다. 하지만 누가 저를 믿겠어요? 유명한 교수의 말과 가정부의 말,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을까요? 백태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손을 내밀어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단순한 사업적 관계나 선생과 제자를 넘어선 무언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태준이 작은 거실을 오가며 결심한 듯 말했다. 음악회를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 당신의 이름을 정화할 거예요. 소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백태준은 계획을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당신의 원곡을 포함시키죠.
박준서가 표절 혐의를 제기했던 바로 그 곡을요. 당신이 그 곡을 원래 작곡했던 그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이 작품이 표절이라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곡 악보가 아직 있나요? 백태준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관하고 있어요. 백태준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번졌다. 그럼 충분합니다. 진실은 음악을 통해 밝혀질 겁니다. 이재하는 대담했고 위험했으며 거의 무모했다. 박준서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뿐 아니라 그를 수년간 지지해온 경주와 서울의 음악계 전체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소라가 가장 깊은 두려움을 토로했다. 용기가 부족해요. 백태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다. 이 행동은 단순한 우정이나 사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당신이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저는 그 용기를 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저를 인내심으로 가르칠 때도, 음악에 대해 그 열정으로 이야기할 때도, 당신의 모든 존재에 빛을 가져오는 그 무언가에서도 저는 용기를 봅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의 흐름, 연결이 흘렀다. 소라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음악이 저를 대신해 말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날들은 치열한 준비로 가득 찼다. 백태준의 홍보팀 안지영은 그 악의적인 기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소라의 음악적 여정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언론에 퍼뜨렸다. 백태준은 법률팀을 동원해 신문사와 박준서를 상대로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 소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창작곡 한 곡에 깃든 혼의 악보를 꺼내 집중적인 연습에 돌입했다. 처음에는 감정의 홍수에 휩싸여 몇 마디도 연주하기 어려웠다. 이 곡에는 너무 많은 기억, 너무 많은 상처, 그리고 너무 많은 꿈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백태준은 안채에 들어와 소라가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경이로웠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니며 그녀의 영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깊은 해방감이 교차했다. 연주가 끝나자 소라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깊은 명상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는 백태준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죄송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소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네요. 마치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연주해왔던 것처럼요. 백태준은 화제를 바꿨다.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복잡한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음악회 티켓이 완판되었다는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논란은 대중의 관심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높였다. 몇몇 중요한 비평가들도 참석을 확인했는데 그중에는 한국 최고의 클래식 음악 잡지 클래식 코리아의 윤성준 평론가도 있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태준은 그날 아침 회사에 배달된 봉투를 건넸다. 짧고 타자로 친 서명 없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최소라가 한 곡에 깃든 혼을 7월 15일 음악회에서 연주한다면 그녀의 표절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공개될 것이다. 백씨 도자기의 명성도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것이다. 프로그램을 재고하라. 백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허세일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라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박준서는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향력과 권위가 있죠. 만약 그가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다면, 누군가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다면 백태준은 이미 그 가능성을 고려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당신이 원곡 악보를 가지고 있고 날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여론은 그건 예측하기 어렵죠. 소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불국사의 기와지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항상 그 고요한 절을 바라보며 평화를 찾곤 했다. 이제는 그 평화마저 빼앗긴 것 같았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저 다시 음악을 연주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회장님의 명성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백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모욕했고 내가 이 일을 제안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리석은 농담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진실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가 물었다. 백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소라를 한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 앞에서 멈춰 열쇠로 문을 열었다.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 아래에 도착하자 백태주는 불을 켰다. 놀랍게도 그곳은 어둡고 습한 전형적인 지하실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꾸며진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들, 편안한 안락의자들, 오래된 참나무 책상,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대형 그랜드 피아노보다 훨씬 소박한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다. 이곳은 제 도피처입니다. 백태준이 설명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제가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모든 겉모습 아래 진짜 제 자신을 기억하는 장소였죠. 그는 피아노에 다가가 애정을 담아 손을 얹었다. 이것은 제 첫 피아노예요. 10살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죠. 할아버지 몰래요. 할아버지는 음악을 쓸모없는 오락거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한옥과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이 피아노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저를 단지 사업가로만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요. 소라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백태준이 왜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지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알아주길 원했다. 도자기 회사, 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그가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다. 편안하지만 동시에 감옥 같은 가면을 쓰고 그녀가 그날 밤 연주했을 때 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실용주의와 수능의 수년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 그녀는 그에게 삶이 의무와 겉모습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술과 열정과 진정성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침묵이 감정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사이에 흘렀다. 소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면에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저를 위해 뭔가 연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이 피아노로, 회장님의 피아노로요. 그 요청은 백태준을 놀라게 했다. 레슨 이후로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위해 연주한 적이 없었다. 항상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그였다. 저는 당신만큼 좋지 않아요. 그가 경고했다. 기술이 아니라 회장님의 음악을 듣고 싶어요. 소라가 대답했다. 백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잠시 망설인 후 그의 손가락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이 악장의 선율을 피아노에서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소라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정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둔 채 마치 음악이 만들어낸 마법을 깨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있었다. 소라는 아름다워요 라고 속삭였다. 백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에요. 모두가 음악이 시간 낭비라고 말할 때도 저를 격려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죠. 그는 소라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완전한 취약함, 완전한 항복. 그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고 둘 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소라의 입술이 백태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거의 영적인 키스였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네요. 그렇죠? 소라가 물러나며 속삭였다. 아니면 더 단순해졌을 수도 있어요. 백태준이 대답했다.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지하실을 나왔고 둘 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태준은 솔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청했고 그들은 한옥의 테라스에서 도자기 회사의 요리사가 준비한 정갈한 한정식을 함께 나눴다. 식사 중에 백태준은 솔에게 경주예술회관에서의 음악회에 대한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소라는 그의 말에 경청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음악회에서 제 곡 한 곡에 깃든 혼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무엇이든 간에 맞서겠어요. 저 자신을 위해, 회장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백태주는 그녀의 결의에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용기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항상 안전한 길을, 기대에 부응하는 길을 택했다.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그가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들의 적들은 단순한 편지 위협에 그치지 않을 것이었다. 음악회 일주일 전 경주일보 아침판에 폭탄 같은 헤드라인이 실렸다. 특종, 최소라와 백태준의 진실. 김민재 기자가 쓴 이 기사는 소라와 백태준 사이의 비밀스러운 로맨스 관계가 소라가 한옥에서 일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백태준이 소라의 재능 발견 이야기 전체를 그들의 관계를 정당화하고 그의 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교한 거짓말로 꾸며냈다는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들이었다. 흐릿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로 한옥 지하실에 있는 백태준과 소라의 모습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그들의 키스를 포착했는데 실제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찍힌 것이었다. 박 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침 식사 중인 백태준에게 신문을 가져왔다. 백태준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사를 읽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관장에게 소래게 연락해 오늘은 한옥에 오지 말고 자신이 상황을 정리한 후 직접 찾아가겠다고 전하라고 지시했다. 홀로 남자마자 그의 침착한 가면이 무너졌다. 그는 분노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찻잔들이 튀어올랐다. 그를 격분시킨 것은 자신의 감정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것, 소라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마치 저열하고 계산된 것처럼 묘사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케 했다. 수십 년간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순수하고 진실된 것이 그렇게 더럽혀진 것이다. 그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다. 회사 임원들이 대응 방법을 묻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미지 손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백태준은 전화기를 꺼버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선택지를 평가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라를 만나야 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를 강타했을 언론의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남산동에서 소라는 자신만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진을 치고 나올 때마다 그녀를 질문 세례로 공격했다. 그녀의 전화는 멈추지 않고 울렸고 낯선 번호와 옛 지인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그 메시지들은 지지에서부터 병적인 호기심까지 다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모든 블라인드를 내려 호기심 많은 시선으로부터 집을 보호했고 집은 마치 어두운 벙커같이 변했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 영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 사람이야. 그녀가 무거운 목소리로 알렸다. 기자들이 때로 그를 쫓고 있어. 소라는 문으로 달려가 재빨리 문을 열었다. 백태준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문을 닫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잠깐 현관을 밝혔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무례한 질문의 합창으로 높아졌다. 백태준은 창백했지만 침착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에 존엄성을 부여하려는 듯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대조적으로 소라는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으며 편안한 가정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특히 취약해 보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라 씨. 백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이런 상황에 노출시키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작은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엌 문간에서 그들을 엄격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지만 딸을 위한 존중으로 묵인하는 듯했다. 둘만 남게 되자 백태준은 소라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음악회를 취소하고 싶다면 이해할 것이고 만약 그녀가 그와 백시 도자기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고 싶다면 소라는 놀라서 그의 말을 끊었다. 그게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 곁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면 소라는 그가 자신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수년간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데 비록 거짓말과 과장을 통해서라도 보이는 존재가 된 것이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그의 평판, 회사에 미칠 영향이었다. 도자기 회사는 괜찮을 겁니다. 백태준이 확신했다. 필록세라 병충해도 전쟁도 경제 위기도 견뎌냈는데 지역 신문의 스캔들 하나쯤이야 무너뜨릴 수 없죠. 하지만 당신을 잃는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누군가를 찾았는데 다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소라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도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저도 회장님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저 때문에 희생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녀는 계획을 제안했다. 그들은 예정대로 음악회를 진행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곡 한 곡에 깃든 혼을 연주할 것이고 음악이 그들을 대변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공개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있음을 확인하는, 음악에 대한 공통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진실을 세부 사항이나 설명 없이 백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음악회 이후에는 그의 질문은 함의로 가득했다. 음악회 이후에는 소라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갈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압박 없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그 대답은 백태준을 안심시켰다. 거절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들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익어가도록 하는 초대였다. 다음 날 기자회견은 백시 도자기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방은 지역 기자들과 스캔들의 냄새에 끌려온 몇몇 전국 매체 특파원들로 가득 찼다. 백태준과 소라는 함께 등장했다. 그는 항상 입는 어두운 정장을, 그녀는 우아함과 타고난 품위를 강조하는 품격 있는 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홍보팀장 안지영이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질문을 선별하고 합의된 공식적 분위기를 유지했다. 백태준이 먼저 모두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들이 오해를 명확히 하고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라와 자신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음악에 대한 공통된 열정에서 비롯된 상호 존중, 전문적 감탄, 그리고 그렇다, 개인적 애정의 유대. 그러나 그는 소라와의 관계가 그녀의 고용 이전에 있었다는 암시나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 어떤 편애를 정당화하기 위한 꾸며낸 것이라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최소라는 개인적 상황으로 부당하게 중단된 탁월한 경력을 가진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그녀가 음악계에서 마땅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그런 다음 소라가 발언했다. 그녀는 백태준과의 관계가 엄격히 전문적인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음악이 그들을 가깝게 했고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 아래 그들이 비슷한 상처와 꿈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저는 회장님의 농담에 피아노를 연주함으로써 반응했습니다. 소라가 말했다. 그것은 분노의 행동이 아니라 해방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저는 이제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질문을 쏟아냈지만 안지영은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녀는 화제를 다가오는 자선음악회와 소라의 재능에 집중시켰다. 한 기자가 지하실 사진을 언급했을 때 백태준은 단호하게 대응했다. 개인 공간의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침입해 당신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몰래 촬영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뉴스가 아니라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침내 음악회 당일이 밝았다. 경주예술회관은 완전히 매진되었다. 불국사와 남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이 우아한 현대식 공연장은 한국 최고의 음악가들이 거쳐간 곳이었다. 프로그램에는 윤희상, 정회갑, 김순남 같은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최소라의 한 곡에 깃든 혼이 있었다. 피날레로는 백태준과 소라가 함께 윤희상의 고풍의 달을 내 손을 위한 편곡으로 연주할 예정이었다. 무대 뒤에서 공연 시작 몇 분 전 소라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70대의 우아한 여성 박현숙 교수였다. 그녀는 소라가 서울대 음대에 있을 때 학과장이었다.
박 교수님, 소라가 놀라서 외쳤다. 내 아이야. 노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네가 무대로 돌아왔구나. 노 교수는 솔에게 박준서가 아침에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솔에 대한 표절 주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가 몰랐던 것이 있단다. 교수가 낡은 봉투를 솔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항상 기록을 남겼지. 특히 가장 뛰어난 학생들의 것을요. 봉투 안에는 소라의 졸업시험 원본 악보와 평가지가 있었다. 교수가 작성한 메모와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개인 파일에 보관해 왔는데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라가 물었다. 왜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교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준서의 아버지는 학장이었고 그의 가족은 학교에 큰 기부를 했단다. 내 직책이 위태로웠고 학교의 평판도 마찬가지였어. 모두 비열한 변명이지. 하지만 네가 다시 연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옳은 일을 할 기회라고 생각했단다. 소라는 이 예상치 못한 지지의 힘을 얻어 무대로 향했다. 관객석 첫 줄에는 박준서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소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아하게 인사한 후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첫 곡부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각 작품마다 기술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을 보여주었다. 청중들은 곡이 끝날 때마다 더 열정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소라의 연주가 진행됨에 따라 그녀가 단순한 일화적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임을 모두가 깨달았다. 마침내 한 곡에 깃든 혼을 연주할 시간이 되었다. 소라는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백태준이 무대 뒤에서 그녀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이 곡은 제 아버지 최성길 명인을 위한 헌정곡입니다. 그녀가 관객들에게 말했다.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조화를 통해 저는 우리의 문화적 뿌리와 현대적 감수성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연주를 시작하자 첫 음부터 방 안에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곡은 그녀의 이전 연주들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심오했다. 여기에는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가야금의 음색을 연상시키는 피아노의 오른손 주법, 장구의 리듬을 상기시키는 왼손의 패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양 화성 구조와 융합되어 있었다. 소라는 박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때 박현숙 교수도 일어나 그의 옆에 섰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지만 소라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음악의 모든 것을 쏟았다. 음악의 힘이 점차 혼란을 잠재웠다. 소라가 마지막 구절,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구조가 강렬한 감정적 클라이맥스로 융합되는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전체 청중은 숨을 죽였다.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고 점차 사라지자 수초간의 완전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파도처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단순히 예의 바른 박수도 열정적인 박수도 아닌 압도적인 환호였다. 모든 청중이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백태준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참으며 지켜보았다. 10년 전 자신의 꿈과 진정한 감정을 억압했던 그 젊은 여성이 이제 자신의 예술, 자신의 진실로 1000명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박수가 잦아들자 소라는 무대 위에서 백태준을 향해 손짓했다. 그들의 네 손을 위한 듀엣 시간이었다. 백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정장을 입은 재벌과 콘서트 드레스를 입은 피아니스트가 함께 인사하자 또 다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자 백태준은 경미한 공황 상태를 느꼈다. 평생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미숙함을 경주의 모든 중요 인사들 앞에서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소라가 그의 손을 살짝 쥐며 속삭였다. 함께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윤희상의 고풍의 달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백태준은 단순한 저음부를 맡았고 소라는 복잡한 멜로디 라인을 담당했다. 시작은 약간 불안정했다. 백태준의 손가락이 긴장으로 뻣뻣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음악에 빠져들면서 그는 청중을, 자신의 두려움을, 심지어 실수에 대한 걱정까지 잊기 시작했다. 존재했던 것은 오직 음악과
그의 옆에 앉은 여인, 그리고 함께 창조하고 있는 아름다움 뿐이었다. 듀엣이 끝나자 관객들은 다시 기립박수를 보냈다. 백태준과 소라는 함께 인사했고 무대를 떠날 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커튼이 내려오며 그는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사랑합니다. 그가 단순하게 속삭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소라가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첫 음을 연주했을 때부터요. 공연장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박수와 축하의 물결에 둘러싸였다. 경주의 상류층은 이제 소라를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진정한 예술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의 관계도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닌 아름다운 협력으로 여겨졌다. 리셉션 중에 박현숙 교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소라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자랑스럽구나, 내 아이야. 너는 항상 특별했어. 이제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교수님 덕분이에요. 소라가 감사하게 말했다. 교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이 무대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박준서는 어떻게 됐나요? 백태준이 물었다. 박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내 원본 악보와 평가서를 봤을 때 창백해졌단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지. 아마 이제는 자신의 경력을 걱정하고 있을 거야. 리셉션이 끝날 무렵 백태준과 소라는 공연장 테라스로 나와 경주의 야경을 감상했다. 불국사의 멀리 빛나는 등불과 고요한 별빛 아래 그들은 이 특별한 밤의 고요함을 즐겼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라가 물었다. 백태준은 그녀의 손을 가슴에 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음악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밤 나는 당신과 함께 연주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할 테고 세상은 우리처럼 다른 두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겠군요. 백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함께라면 어떤 음악이든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회 이후 몇 주간 백태준과 소라의 이야기는 경주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번에는 스캔들이 아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서 청소부에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유명 작곡가들이 솔에게 연락해 협업을 제안했고 몇몇 음반사에서는 녹음 계약을 제안했다. 백태준은 이 모든 것을 조용한 자부심으로 지켜보았다. 소라가 마침내 인정받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소라가 이 갑작스러운 명성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지 걱정되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어느 오후 한옥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에게 말했다. 괜찮은 거죠? 소라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압도되는 느낌이에요. 10년 동안 꿈도 꾸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녀의 어머니는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 백태준이 마련해준 최고의 의료 서비스 덕분이었다. 그들은 남산동의 작은 집에서 나와 더 넓고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소라가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이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깨어나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백태준은 그녀의 솔직함에 감사했다. 그도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평생 동안 그는 기대와 의무에 따라 살았다. 이제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고 그것은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왔다. 우리가 천천히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가 제안했다. 당신은 당신의 음악 경력에 집중하고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계속 서로를 알아가고 그저 자연스럽게 일이 흘러가도록 두는 거죠. 소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게 좋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너무 빨리 연주하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날 저녁 그들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데이트를 했다. 백태준은 그녀를 경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커플처럼 대화를 나누고 웃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다. 사업가와 피아니스트가 아닌 그저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두 사람으로서. 다음 주에 서울에 가야 해요. 소라가 디저트를 먹으며 말했다. 한 음반사와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서울대 음대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백태준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완벽하게 이해돼요. 당신은 항상 그곳에 속했어요, 소라 씨.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피아노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와 용기에 대해서도요. 식사 후 그들은 경주 첨성대 근처를 산책했다. 고대 천문대는 별빛 아래 고요하게 서 있었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돌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더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상기시켰다. 이 별들을 보세요. 백태준이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별들을 보며 방향을 찾고 계절을 예측하고 미래를 점쳤어요.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눈이 만나는 순간 그들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그들이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만났고 이제 함께 새로운 멜로디를 작곡하고 있었다. 봄이 경주에 찾아왔다. 불국사의 벚꽃이 만개하고 안압지의 연못 표면에 꽃잎이 떠다니는 계절이었다. 음악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소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에서 존경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첫 음반 한 곡에 깃든 호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국내 클래식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백태준도 변화했다. 그는 여전히 백시 도자기의 대표였지만 이제 그의 경영 방식은 더 인간적이고 예술 지향적이었다. 그는 젊은 도예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했고 회사 본사에 문화 공간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음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회장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박 관장이 아침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백시 도자기의 새로운 문화 사업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백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최소라 씨에게 연락하게 하세요.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감입니다. 그녀가 인터뷰해야 합니다. 박 관장은 미소를 지었다. 6개월 전만 해도 백태준은 모든 중요한 인터뷰를 직접 했을 것이다. 그는 통제와 완벽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하는 법을 배웠다. 오후에 소라가 한옥을 방문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 백태준에게 피아노 레슨을 주러 왔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학생이었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고 있었다. 오늘은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연습해 보려고 해요. 소라가 악보를 펼치며 말했다. 백태준은 웃었다. 당신은 항상 제가 아직 다루기 어려운 곡들을 고르는군요. 도전이 없다면 성장도 없어요. 소라가 대답했다. 게다가 회장님은 생각보다 훨씬 재능이 있어요. 단지 40년 동안 그것을 무시했을 뿐이죠. 레슨이 끝난 후 그들은 한옥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봄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왔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백태준이 갑자기 물었다. 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당신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소라는 호기심에 찼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에서 이런 작은 비밀과 놀라움은 특별한 즐거움이 되었다. 토요일 아침, 백태준은 소라를 픽업했다. 그들은 경주를 벗어나 동해안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운전한 후 그들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 아름다운 한옥 앞에 도착했다.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고 전통적인 외관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라가 물었다. 백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새 집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새 집이 될 수도 있는 곳이죠. 당신이 원한다면. 소라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그는 집 안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넓은 대청마루, 아름답게 디자인된 현대식 주방, 그리고 거실에는 바다가 보이는 창문 앞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이건 소라가 감동에 목이 메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백태준이 단순하게 물었다. 화려한 제스처나 준비된 연설 없이 그저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다. 소라는 백태준의 청혼에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다니며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바다 너머로 펼쳐진 전망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1년 전 저는 남의 집 마룻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백태주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우리의 만남은 예상치 못했지만 우리 인생의 흐름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향해 움직여왔던 것 같아요. 마치 각자 다른 산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요. 회장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라가 현실적인 걱정을 드러냈다. 전 여전히 그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에요. 백씨 가문의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내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촌들이나 다른 친척들은 솔직히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생 쌓아온 자신감이 묻어났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어머니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을 멈추고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소라가 돌아보자 그녀의 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머니, 소라가 놀라서 외쳤다. 여기서 뭐 하세요? 영자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딸에게 다가왔다. 백 회장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단다. 정식으로 너의 손을 구하러 왔었지. 옛날 방식으로. 그녀는 백태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 하지만 이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게 됐단다. 그리고 너도 그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도 기뻐하셨을 거야. 영자 여사가 계속했다. 그는 항상 네가 음악을 통해 행복을 찾기를 원하셨어. 그리고 이제 넌 음악과 사랑 모두를 찾았구나. 감정에 북받친 소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가 이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잠시 후 그녀는 백태준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 있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백태준은 고개를 기울였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피아노 연주와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제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요. 제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아요. 백태준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연합니다. 저는 당신의 재능과 독립성을 사랑해요. 그것들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꽃 피우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약혼 소식은 곧 경주 전체에 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를 보냈지만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백씨 가문의 일부 친척들은 그 결합에 반대했다.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백태준은 그런 반대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시간이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백태준과 소라는 그들만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육재단을 설립했다. 한국의 깃든 혼재단이라 이름 붙인 이 조직은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전국의 공립학교에 악기를 기증했다. 결혼식은 동해안의 새 집에서 열렸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행사였다. 하객들은 주로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이었다. 백씨 가문의 일부 친척들은 불참했지만 백태준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정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필요했다. 전통 홀레복을 입은 소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의 화려한 색상이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백태준은 품위 있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었고 그의 눈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행복의 빛이 어려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새로운 부부는 하객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들은 처음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연주했다. 소라가 작곡한 새로운 곡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나타. 그들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이 음악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사랑의 선언임을 느낄 수 있었다. 6개월 후 소라는 첫 국제 투어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시작해 도쿄, 베이징, 베를린, 파리, 런던을 거쳐 마침내 뉴욕 카네기홀에서 정점을 찍었다. 백태준은 회사 업무를 조정해 가능한 한 많은 공연에 동행했다. 뉴욕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은 센트럴 파크를 거닐었다. 가을이었고 나무잎들은 황금빛과 주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당신의 연주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백태준이 말했다. 당신이 세계의 무대에서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쁨 중 하나예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일은 단지 문을 열어준 것뿐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준 것은 당신 자신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다. 그때 소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백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얼굴에는 비밀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우리가 곧 셋이 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백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소라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가을 공원에 울려 퍼졌다. 조심하세요. 소라가 웃으며 외쳤다. 이제 저는 매우 귀중한 화물을 운반하고 있어요. 백태준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과 우리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1년 후 작은 여자아이가 동해안의 집에 새로운 음악을 가져왔다. 그들은 그녀를 최승아라고 이름 지었다. 승리의 노래라는 의미였다. 백태준은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회사 업무를 유능한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했다. 소라는 음악 경력을 계속 이어갔지만 이제는 더 선별적으로 공연을 수락했다. 그녀는 또한 한 곡에 깃든 혼 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승아가 잠든 후 백태준과 소라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달빛이 물결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다. 행복하세요? 백태준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요. 당신은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충만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음악, 사랑, 가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그들이 운명의 우연한 장난으로 만나 이제는 하나의 조화로운 멜로디를 함께 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의 악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음표, 더 많은 화음, 더 많은 변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자신들만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